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여러분들께서 또 아주 기다리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입성한 처음으로 이재성 선수와의 이른바 코리안 더비가 펼쳐졌습니다. 지금 마인츠와 바이에른 뮌헨의 대결이었는데 마인츠가 지금 굉장히 암울한 시즌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바이에른을 상대로 마인츠 홈에서는 여태까지 또 아주 즐거웠던 역사들이 좀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 분데스리가에서 3연승이었죠, 홈에서. 네, 그러니까 바이에른을 상대로 아무리 홈이라도 3연승 한다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닌데 마인츠가 그걸 해내고 있던 클럽이었고 게다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성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분데스리가에서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경기로서 흥미를 끌었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서론 말씀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마인츠의 암울함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비교 체험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일단 뭐 이건 7라운드까지의 기록이었는데요. 바이언이 5승 2무 그리고 마인츠가 2무 5패. 네. 딱 데칼코만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바이에른 말고도 지금 무패 팀들이 있고 그리고 마인츠 말고도 무승 팀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두 팀은 무패 그룹에 속해 있는 팀 그리고 무승 그룹에 속해 있는 팀들 간의 대결이었다. 근데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부진한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일단은 영입이 거의 없고 주축들의 방출만 있었어요. 마인츠가 지난 겨울에 그 아조르크하고 그 한케올센하고 영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조르크와 한케올센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원래는 조규성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규성의 2배의 이적료를 들여서 그것도 사실 조규성 선수 영입도 무리하는 거라고 했었거든요. 2배를 들여서 아조르크를 영입하다 보니까 여름에 쓸 이적료를 미리 땡겼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특히 뭐 올 시즌에도 불거지고 있지만 아조르크 선수는 그 스트라스부르 시절에 페이스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높이로 조금 재미를 봤는데 이번 시즌은 좀 그것도 상대들한테 간파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변화가 없는 팀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상대 팀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 그래도 괜찮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을 했지만은 이번 시즌은 결국 한계를 조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9월 15일경에 엘가지하고 길라보기 이 프리 에이전트들을 영입을 했어요. 이 둘을 영입해가지고 어떻게든 공백을 메우려고 한 거였거든요. 마인츠가 또 부진한 이유에는 부상 선수들도 많았다는 데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첸트너하고 구르다하고 이런 선수들은 나오긴 했었지만은 이 경기 이전까지 조금은 몸이 안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질병도 있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았어. 특히 한케올센이 수비의 핵심인데 이 선수가 이제 내년 3월에나 복귀가 가능하다. 이거는 상당히 큰 공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체로 보면은 그래도 뭐 11월 정도에는 돌아올 선수들은 좀 많아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원래 보스벤송 감독이 이재성 선수를 그동안 아시아에 갔다 오면은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었거든요. 통상 그랬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재성이 장거리 비행 갔다 온 거 맞다. 하지만 그는 베트남전에 단지 65분만 뛰었을 뿐이다. 그날도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뛰었는데 그렇죠. 이재성 선수가 약간 이제 평소보다 한 칸 아래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살림꾼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경기 연속 선발 출전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많이 쫄리고 있다는 거죠. 마인츠의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것이 이재성 65분밖에 안 뛰었으니까 난 쓸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서 그는 장거리 비행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었기 때문에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대로 이제 선발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뭐 엘가지 선수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지 성명을 한 건데요. 마지막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어요. 사실 그 위까지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From the river to sea, Palestine will be free. 이게 뭐냐면요.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프리다. 과도한 정치적인 발언을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인츠에서 엘가지의 훈련 및 경기에서 아예 배제하는 그런 중징계. 이건 그린우드나 이제 안토니가 이 징계가 주어졌다가 해제가 됐던 거였는데 그건 중징계가 내려진 거였습니다. 근데 바이에른 쪽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즈라이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런 인스타 포스트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깃발을 올리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즈라이가 사과문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내가 그 옹호하는 바를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내 입장은 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게 팔레스타인 지지보다는 그냥 평화를 위해서 쓴 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증오와 폭력에 반대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 건데요. 주워 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독일 연방 의원 그 체데우라고 저게 그 기민당인 거거든요. 네. 기독교 민주당인데 슈타이니거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다가 나치가 유대인 클럽이라고 불렀던 란다우어의 클럽, 이게 뭐냐면요, 란다우어가 이제 그 바이에른 초대 회장이었거든요. 실제 근데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추방당했었어요, 독일에서. 바이언이 원래 과거에는 약팀이었거든요. 1860 뮌헨이. 그렇죠. 1860이 뮌헨을 대표하는 클럽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베켄바우어 시대 때 확 뜨면서 네. 그때부터 쭉 1위를 해온 거잖아요. 그 란다우어 회장이 팀을 이끌었던 그런 팀이 반나치 팀이 이렇게 마즈아이를 냅둔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지금 바이언 상황도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게다가 수비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우파메카노가 안 그래도 지난 보름 전에 이제 교체 사인을 보냈었는데 햄스트링 부상 후 떴는데 이게 조금 심하게 당했나 봐요. 기본적으로 햄스트링은 3주인데 4주에서 6주가량 결장한다라고 떴거든요. 이런 뒤숭숭한 가운데 이제 양 팀이 붙게 됐는데요. 마인츠는 뭐 언제나처럼 이제 그 3-4-2-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오니시보가 이제 부상 후 빠지다 보니까 구르다가 나오면서 이재성과 함께 2선을 형성을 했었고요. 바이에른은 4-2-3-1로 나왔는데 우파메카노가 부상 중이다 보니까 더리우트를 바로 이제 선발 출전시킨 거죠. 마즈라이가 없다 보니까 라이머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결과 자체는 일단 바이에른이 3-1 완승을 거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마인츠가 굉장히 열심히 잘 싸웠던 경기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뭐 그 마인츠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바이에른 상대로 홈에서 강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 바이에른 상대로 9경기 연속골을 분데스리가에서 넣고 있습니다. 네, 이길 때도 보면은 홈에서 3-1, 3-1, 2-1 이렇게 이겼고 또 홈에서 그 전에 진 경기도 골을 넣으면서 졌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홈이고 원정이고 골들을 넣은 데다가 홈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3연승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인츠도 뭔가 바이에른을 그래도 홈에서 만나면 힘을 내는 클럽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기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마인츠가 선전하긴 했었습니다. 마인츠가 뭐 점유율에선 당연히 바이에른한테 크게 밀리긴 했지만요. 이건 뭐 어느 팀이 붙어도 그렇고 슈팅 숫자는 도리어 마인츠가 16-13으로 바이에른보다 앞섰고요. 기대 득점도 마인츠가 1.18골 바이언이 비슷했어요. 1.35골이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고요. 심지어 골대도 2번이나 맞췄어요, 마인츠가. 네. 유효 슈팅이 마인츠가 3회고 바이언이 5회인데 저 골대 맞춘 게 유효 슈팅으로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근데 골대 맞춘 건 저는 유효 슈팅보다도 더 위협적인 슈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전히 축구 통계에 조금 맹점이 있는 건데 골키퍼 정면에 사뿐히 안겨주는 슈팅은 유효 슈팅이고 골대를 막 흔들릴 정도로 때린 슈팅은 유효 슈팅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사실상 이건 5대5나 마찬가지라고 보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저는 마인츠 선수들이 정말 미친 듯이 뛴 게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거의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있었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인츠가 거의 120km를 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19.97km죠. 그리고 뭐 스프린트 횟수도 훨씬 많고요. 30회 이상 많이 더 뛰었고요. 그리고 모든 그 평균 속도들을 보면요, 마인츠가 다 압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그 중심에는 이재성 선수도 있습니다. 와, 이재성 선수가 뛴 시간에 비하면은 저 8.24km는 굉장히 많이 뛴 거 아닙니까? 저 풀타임으로 환산하면요 12.8km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11km는 무조건 넘었을 것 같아요. 만약 풀타임이었으면. 아무래도 풀타임 뛰면은 나중엔 조금 나중엔 체력적으로 줄어드니까. 좀 줄어드니까요. 그 스프린트도 28회 상당히 많이 가져간 거죠. 다코스타 대체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41회의 스프린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코스타 선수가 어쨌든 윙백이니까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포지션이긴 한데 그래도 41차례는 굉장히 많았네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많이 나와도 20회 후반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 또 주목해야 될 게 평균 스피드 7.57km/h로 가장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달렸다는 소리예요. 마라톤 선수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뛴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이게 사실 평균 스피드는
시즌에는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다 높아요. 아무래도? 왜냐면 짧은 예, 시간을 예, 예. 집중적으로 뛰니까. 예. 근데 선발 출전한 선수가 이게 가장 높게 나온다? 이것도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왼쪽에 그 아웃 오브 포지션 그 네. 볼 지니지 않고 있을 때 초록색이 이재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야. 완전히 공격부터 수비까지 다 커버했죠. 많이 뛰었다. 예. 근데 그루다 선수도 크긴 크네요, 사각형이. 예, 그렇죠. 구루다는 이제 넓게 뛴 거고 이재성 선수는 박스 투 박스처럼 뛰었다라고 이야, 할 수 있는 대단하다. 거죠. 공격할 때도 어쨌건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가져간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이재성 선수가 노란색이 리커버리거든요. 리커버리도 6회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클리어링도 한 번 기록을 했고 또 이제 히트맵을 보더라도 정말 박스 투 박스처럼 뛴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그 초록색 삼각형이 크게 나온 게 저 히트맵을 봐도 나타나네요. 네. 네. 마인츠가 이렇게 압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하이 턴오버를 더 많이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리커버리 보시면 여기 공격 진영에서 이 두 개 기록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하이 턴오버에서 바로 이재성 선수가 기록한 겁니다. 상대 위험 지역에서 기록한 거죠. 특히 이거는 슈팅으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인츠가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인 경기를 펼쳤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예. 지금. 반면 이제 그 바이언 같은 경우는 사실 세 번째 골이 들어가고 나서는 그냥 힘을 뺐어요. 그렇죠. 솔직히 좀 그런 감이 있어요. 이제 또 챔피언스리그도 남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슈팅이 바이언이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네. 10분경에 먼저 그 마인츠가 공격을 조금 감행을 했었는데 이재성 선수가 이제 그 백패스 준 거를 카시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더리우트가 이제 차단을 했고 여기서 이제 코어와 바레이로를 거쳐서 다코스타가 준 거의 슈팅 가져간 게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고요. 네, 카시 선수도 이날 공격을 많이 했죠. 예, 11분경에 이건 사네의 플레이가 정말 좋긴 했었죠. 네. 예, 사네가 드리블로 상당히 먼 거리를 치고 가다가 상대 다리 사이로 패스를 넘겨줬고 또 이제 코만 선수도 이거 골 예술이었죠. 각도가 없었는데 여기서 오른발로 반대편 골구물을 그대로 가르는 그런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네, 요즘 현대 축구로 오면 올수록 위기가 몇 초 사이에 바뀌는 게 사실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 장면이 바로 마인츠 찬스에서 곧바로 이제 바이언 찬스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결국은 그 마무리의 선수 퀄리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세 골이 다 그런 식이에요. 네, 바이언이 네, 네. 위험한 장면이 나오고 나서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골들을 넣었었는데 13분경에 다코스타가 크로스 올린 거를 이재성 선수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울라이 손끝을 딱 스치고서는 골대 맞고 나갔죠. 이건 너무 헤딩을 잘한 거였는데 네, 골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울라이 선수를 그 순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곧바로 또 이제 바이언의 골이 3분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무시알라가 크로스 올린 거를 라이머가 이제 그 헤딩 패스를 내줬고 고레츠카가 여기서 헤딩으로 반대편으로 내준 거를 케인이 또 이제 헤딩으로 그대로 꽂아서 헤딩 이렇게 골이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또 특히 고레츠카 선수의 폼이 좋았죠. 예, 고레츠카가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가지고 좋은 모습들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마인츠도 43분경에 마침내 골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바레이로가 패스를 준 거를 구루다가 다시 이제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카시도 각도가 없는 곳이 네. 없는데 이 골은 아주 좋았어요. 예, 네. 왼발 슈팅으로 또 골을 넣었죠. 크로스바를 거의 맞출 뻔한 그런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루다 선수도 뭐 김민재 선수와의 싸움에서 고전하기도 했지만 예. 또 김민재 선수를 또 이겨낸 장면들도 있고 네. 이날 그루다 선수도 잘했죠. 네, 그 네. 초반에 상당히 특히 전반전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후반전에 김민재 선수가 조금 강하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구르다가 막 떼굴떼굴 굴는 장면도 있었고 김민재가 네. 이렇게 갖다 박으니까 그러면서 구르다가 그때부터는 조금 위축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린 선수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때는 카시 선수에게 저 턴오버가 나왔어요. 예, 그냥 볼을 끌다가 이걸 무시알라가 가로채가지고 바로 패스를 줬는데 여기서 고레츠카의 터치가 예술이었죠. 그렇죠. 터치를 가져가자마자 바로 반대발로 반박자 빠르게 슈팅으로 그래서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게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언의 세 번째 골이 나온 이후에는 마인츠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예. 바이언은 딱 슈팅 한 번, 그것도 교체 투입된 마티스텔이 한 번 가져간 데 반해 마인츠가 슈팅을 6회를 가져가면서 파상 공세에 나섰는데요. 이 경기에서 일단 그래도 이재성 선수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이재성 선수가 그래도 오픈 플레이에서의 득점 찬스 리시브가 아조르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팀 내에서는 많았어요. 게다가 이재성 선수가 풀타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60여 분 뛰었는데 이 정도 저 찬스 과정에서의 리시브율이 예. 높게 나온다는 거는 이재성 예. 선수가 많이 관여를 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저는
저 아조르크 선수가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기회를 많이 잡았는데 거기서 마무리가 전혀 안 되는 그런 것도 저 선수가 있었죠.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이제 스타덤에 오르는데 성공을 했던 선수인데 네. 확실히 이제 분데스리가에서는 이제 있었던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결국은 좀 한계점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민재 선수의 기록을 보려고 하는데 김민재 선수는 뭐 이 경기에서도 상당히 넓은 범위들을 이제 커버하는 그런 히트맵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가로채기를 2회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팀 내에서 가장 많았었고요. 그 슈팅 차단도 한 번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클리어링도 3회를 기록하면서 두 번째로 많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공중볼 2회를 시도해가지고 전부 다 따냈습니다. 저기 이제 아조르크 같은 선수가 꼼짝 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면서 100%의 그 공중볼 성공률. 설령 본인이 못 딸 때도 상대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아조르크는 196cm의 장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김민재와의 공중볼에서 발리었다라고 할 수 있죠. 5번 했는데 네. 한 번밖에 따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아조르크 선수가 다른 지표도 대단히 나빠요. 예. 네, 저게 마인츠는 문제입니다 지금.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김민재 선수의 이 경기 이게 엽기적인 기록이 나왔죠. 네, 패스 102에 시도해가지고 전부 성공. 패스도 최다였고요. 그리고 야. 폴터치도 최다였고요. 그리고 롱패스도 전부 다 성공시켰고요. 와, 저 그래픽에 저 패스 찍힌 거 봐요. 저게 다 성공이란 얘기죠. 예, 그리고 100회 이상 패스를 기록하면서 10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거는 2019년 11월 1일 호펜하임 센터백이었던 케빈 폭트가 파더보른전. 폭트도 수비형 미드필더였잖아요. 원래 네. 클렌하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였는데 센터백으로 보직을 변경한 선수. 원래 패스에는 일가견이 있는 선수인데다가 아니 근데 어떻게 그래도 165번을 했어요, 저는.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나게스만 감독 되고 뭐 그래서 또 호펜하임 그 특유의. 예. 그리고 이제 파더보른이었거든요. 승격팀. 상대는 아주 약한 팀이었고. 예. 예. 어쨌건 뭐 김민재 선수가 마인츠 상대로 그런 진기록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 100번의 패스가 넘는 거는 포지션은 다르지만 저 예전에 차비 에르난데스나 보여주던 그런 스탯입니다. 예. 예. 케인 선수도 어쨌건 간에 그 이번이 데뷔 시즌이잖아요. 8라운드에서 9골을 넣으면서 분데스리가 역대 4번째로 최단 경기 9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언도 어쨌건 간에 투엘 감독 부임하고 나서 분데스리가 데뷔 기준으로 17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엘 감독 부임하고 나서는 매 경기 골을 넣고 있는데 이게 바이언 감독 역사상 데뷔 기준으로 따지면은 과르디올라가 28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바가 있고요. 근데 나겔스만은 뭐 40번이에요. 그러니까요. 40경기. 예, 이렇게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한 사람이. 네. 그러니까 지금이 유례 없을 정도로 바이언이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르디올라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이에른이 8라운드에서 이제 승점 20점을 올린 건데요. 이게 7시즌 만에 가장 빠른 시즌 스타트예요. 그런데 1등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무지하게 좋은 거죠, 지금. 예. 참고로 그 2016-17 시즌에도 8라운드 기준 승점 20.5 동률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승을 했지만은 최근에 그렇게 빠르게 시작한 적이 없는 건데 더 빠른 팀들이 있다. 네. 바로 이제 레버쿠젠과 슈투트가르트인 거죠. 야, 대단하다. 슈투트가르트 특히 대단하네요. 7승 1패인 거고 레버쿠젠이 7승 1무인 거고 마인츠는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켈른이 이번에 승리를 하면서요. 지금 도르트문트나 라이프치히도 아주 나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저 뒤로 밀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도 승리를 2대1로 볼프스부르크가 이번 시즌 괜찮거든요. 윙백들이 골 넣었죠. 그냥 프링퐁하고 그리말도가 골을 넣으면서 근데 뭐 저 선수들이 골 넣는 건 이상하진 않죠. 예. 워낙에 공격적인 선수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프림퐁의 골은 보니페이스가 어시스트했고 그리말도의 골은 프림퐁이 어시스트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 11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데 이게 2014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최다 경기 연속골이라고 네, 요거는 합니다. 레버쿠젠 팀 기록이죠. 예, 지금 그렇죠. 보면은 1979년에 분데스리가로 승격된 이후 레버쿠젠이 기록했던 이제 최다 경기 연속골인데 2014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다. 그리고 그 2014년에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도 우니온 베를린한테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기라시는 이 경기에서도 또 골을 넣었고요. 네. 또 이제 정우영 선수가 교체 투입되자마자 바로 이제 도움을 올렸는데요. 근데 기라시 선수가 부상을 당했죠? 이 경기에서. 예.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일단 그래도 골을 넣으면서 8라운드 기준으로 14골을 넣으면서 분데스리가 역대 8라운드 기준
기준 최다골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나와요. 네, 그냥 호날두가 2014-15 시즌에 8라운드 기준 15골을 넣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5대 빅리그 기준으로 지금 보는 거죠? 네, 그걸로는 2위에 해당한다 이거인 건데 그때가 호날두가 48골을 넣으면서 커리어 하이를 보냈던 시즌이었어요. 네, 과연 기라시는 어떻게 될 건지. 네. 다만 이제 기라시가 그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가지고 30분경에 운다프로 교체되는 그런 악재가 있었죠. 거기다가 기라시가 원래 부상이 항상 있었어요. 이 선수는 그 클른 시절부터 스타드랭까지도 부상이 없었던 시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기라시 선수 그 자료 찾아보시면 출전 경기 수가 생각보다 조금 적을 거예요. 지난 시즌 만약에 슈투트가르트가 기라시가 부상이 없었으면은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밀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럼에도 팀 내에서 최다골이었거든요, 기라시가. 하지만 그래도 정우영 선수는 84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그 슈틸러의 패스를 받아서 크로스로 은다프의 헤딩골을 어시스트 했는데요. 슈투트가르트가 최근에 전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요. 정우영 선수를 그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의 주전으로 활용을 하는 이유가요. 측면 위주로 공격들을 감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공미가 일반적인 공미처럼 움직이지 않고요. 좌우로 계속 빠지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요. 그래서 수적 우위를 통해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면은 기라시가 마무리 짓는 형태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우영 선수의 활동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수적 우위를 가져가려면은. 정우영 선수가 아시안 게임 나가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주전으로 뛰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3경기 전부 다 선발로 나왔고 특히 첫 2경기는 90분 풀타임을 뛰었었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전도 이게 대승을 거둔 경기여서 도움도 올렸으니까 62분경에 뺀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하고 A매치 치르고 와서 이번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또 도움을 기록하면서 4경기 2도움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기라시가 빠지게 되면 물론 운다프도 브라이턴에서 쪼커로 나와서 골을 곧잘 넣긴 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기라시의 공백은 분명히 크게 발생할 거거든요. 기라시는 지금 유럽에서 제일 골 잘 넣는 선수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전술 구도를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운다프는 기라시처럼 그렇게 높이에 강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골 많이 넣은 거 슈투트가르트도 알고 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다른 이선 자원들이 기라시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정우영 선수는 오히려 아시안 게임 때처럼 골잡이 역할을 당분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재성 선수 정말 국가대표팀에서도 열심히 뛰고 나서 이제 마인츠에서 올 시즌은 좀 팀이 아무래도 좀 못 나가다 보니까 좀 고전을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인츠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마인츠가 그나마 그래도 위안거리라면은 초반 일정이 좀 안 좋았었던 것도 이제 최하위까지 밀려났던 이유였고 근데 이제 지금 팀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거기다가 뭐 골들을 넣더라도 역전패당하고 아우크스부르크전이 가장 대표적인 특히 그 경기가 두 번째 골 들어가고 나서 그게 이제 VAR 결과 취소되면서 흐름이 또 묘하게 흘러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릴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재성 선수도 몸 관리 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씩 조금 나아가면은 다시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대한민국 분데스리가 최고 전문가에게 여쭙겠는데 마인츠가 그냥 액면가로 봤을 때 강등당할 전력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게까지 올라가는 건 힘들더라도 잔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김현민 기자님의 그 마인츠의 앞날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시간은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 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